발제하신 분들, 발제하신 분들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같이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도 잘 들었는데, 아무튼 뭐 정치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외교라고 하는 영역의 일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전에는 뭐 특히나 냉전 시대를 거칠 때는 뭐 외교가 필요가 없었고 그냥 미국 하자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드디어 이제 외교를 하기 시작한 거는 유엔 동시가입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정도 왔을 때 외교라고 하는 영역이 뭔가 좀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 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그 중동 지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해 가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잡한 중동 정세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게 내뱉음으로 해서 상당한 국익에 그 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미래의 전략을 펼쳐나갈 때 한계가 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왔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도 아무튼 뭐 들리는 이야기는 러시아 쪽에서 사업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철수하고 망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도 뭐 그냥 인류의 뭐 이런 데서 침략을 러시아가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편을 든다라고 이야기하면 쉽지만 외교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지금 중국 간의 관계도 앞에 말씀하신 분이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계의 무역이 그냥 아작이 나니까 뭐 정말 이제 어려운 시대로 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윤문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제 시파워에 붙어야 한다는 말이 저는 상당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전에도 냉전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지 일본과 동맹을 맺은 적은 없거든요. 지금은 어떤 구상으로 가냐면 한미일이 같이 가버리면 냉전 때보다 더 강한 신냉전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더 강한 어떤 그 전선에 서버리게 되는 건데 그게 과연 대한민국에 유리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발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윤 기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랜드 파워 이야기도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지만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고 우리가 또 상대한 쪽도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는데 그걸 뭉뚱뭉뚱 해버려서 편하게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미를 묶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냉전보다 더 후퇴하는 국가 전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보면 고려 때 그 요나라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뭐 역사에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공략하려면 이게 이제 이 한반도 요 지형에 대한 안정을 가져와야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만 또 명칭 교체기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이 한반도라는 지형이 이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는 건 틀림없고 지금 현재 뭐 시파오 입장에서 봤어도 전초기지적이고요. 랜드파워 입장에서 보면 뭐 흔히 뭐 일본을 겨눈 뭐 심장을 겨눈 칼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대륙을 향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힘은 그런 시파워와 전체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은 전략적 선택과 전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런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해왔던 외교적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자주적이었고 뭔가 균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균형전이 아닌지 논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외교의 다양성과 어떤 실력들 외교라는 건 이런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기회였고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그냥 너무나 크게 미국 편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미 동맹의 어떤 이런 영역이
과거처럼 구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속했던 그러니까 제의 이 뭐 86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의 옛날에 이 반미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FTA 같은 경우에 격렬하게 소위 좌파들이 반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한미 FTA를 해왔고 또 문재인 정부 수도 트럼프를 어쨌든 견인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그 비핵화 문제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워지고 있고요. 지금 물론 이제 북한이 핵을 가져서 이제 새로운 정세로 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에서는 그런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힘이 뭔가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하면 앞에도 그런 이야기하던데 이강재 사무총장도 이야기하는 이 북극해 이 부분이 막 환상적으로 들리지만 북극해가 뚫리는 날 아마 호모 사피엔스는 멸종으로 간 시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섭 박사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이 모임에는. 네, 오늘 좀 많이 배웠고요. 발제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 책은 이번 주에 이제 급히 사서 좀 몇 장 읽어봤는데 제 기대보다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모르는 분이고 이쪽 분야 전공자가 아니셔가지고 어떨까 사실 했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또 뭐 글도 잘 쓰시는 분 같고 뭐 그래서 일단 책에 대한 만족도도 좀 높았습니다. 그 몇 가지 제 소감 좀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 해결 위해서는 결국 북미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 책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실 미국이 어떤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적됐듯이 과연 미국이 북한을 뜯어내서 끌어내서 이렇게 노력할 만한 어떤 전략적 이득을 이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있고요.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소극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사실 이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핵합의를 이루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이 갖는 전략적 이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중동의 어떤 역학 질서나 이런 면에서 이란을 끌어냈을 때 미국이 얻는 전략적 이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행정부 내에서 같은 핵 문제를 가지고 이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좀 노력은 초반에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소극적인 관리로 이제 일관하게 됐었어.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이제 북한 문제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패키지 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 관련된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바라보는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계산들 이런 게 결국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사실 이런 지정학이 뭐 이제 뭐 옛날에 어떤 유행처럼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강대국들은 이런 지정학적 사고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뭐 이렇게 양자 관계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뭐 한중 관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고 어떤 지정학적 이런 이 사고하는 좀 전통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이, 이 외교 관계를 양자 관계로 쪼개서 보지 않고, 크게 어떤 그런 구도를 보고 거기에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이런 양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 질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보는 동아시아 질서가 뭐냐? 그런 구도가 뭐고 그 안에서 우리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부터 그냥 양자 관계로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한미 동맹 발전 방향, 한중 관계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강론적으로 개별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전체 모습이 좀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 책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강대국 흉내를 바로 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강대국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들의 어깨 위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 책에서 이제 한국 전쟁 관련돼서 스탈린이 그 지정학적 계산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 태평양에서의 어떤 부동항을 이제 확보하려는 어떤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이런 동기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그 남친을 남침을 이제 허용했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시각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도 있냐면은 스탈린이 처음에는 조금 주저하다가 좀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승인한 거는 사실은 중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였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좀 유력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키신저가 소련으로부터 중국을 떼어냈었잖아요. 이제 그게 엄청나게 소련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하는 거였었죠. 중국이 미국한테 붙는 거를. 근데 그게 1970, 60년대 후반부 70년대에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고 그 1950년 요 시점에서도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주 유동적이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걱정했던 것은 혹시 중국이 미국하고 가까워질까 봐. 예. 그러니까 그 스탈린을 보기에 이 마오쩌둥의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만만치 않고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종주국인 어떤 그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루기 까다로운 굉장히 덩치가 큰 이런 사회주의 또 강대국이 탄생할지 모른다. 바로 자기 옆에서. 그리고 이런 나라가 미국과 손을 잡으면 소련한테는 엄청난 지정학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계산 때문에 그 중국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하고 이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적대적인 관계로 고착시키려고 했다. 아, 그것이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한국 전쟁에 중공군이 깊이 관여하게 해서 결국에는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고착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소련한테 예속되는 그런 관계로 만들려고 한국 전쟁을 계속해서 이제 활용했다. 그래서 이 시각에 의하면 오히려 스탈린은 북한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빨리 통일해서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오히려 이렇게 아주 길게 지연전이 가면서 중국의 힘을 더 빼고, 그러면서 미국의 힘도 같이 빼면서 이런 소진 작전을 그렇게 구상했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해석도 있다는 걸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일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책의 저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이제 강대국 간의 이제 세력 균형이 우리한테 유리한 구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일본에 관해서 언급할 때 보니까 사실 약간 좀 전 의아했어요. 뭐냐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든지 일본의 폭주를 제어해야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공동 대응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거를 제어해야 된다고 이렇게 책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순수하게 어떤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19세기하고 20세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게 걱정할 이 역학 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5배 이상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일본의 군국주의나 군사대국화나 이렇다는 거는 예전에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대륙이 너무 허약했을 때, 예, 그럴 때 일본이 이제 팽창하면서 대륙으로 진출했던 건데, 어, 사실 약간 좀 지금도 그때의 어떤 그 관성으로 약간 좀 일본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더 듣지만 아까 윤범기 기자가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해양 세력과 한 배를 타면서 대륙하고 이제 분명한 이 전선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사실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륙 세력, 북중로, 그다음에 해양 세력, 뭐 예를 들어서 한미일 이렇게 전선이 고착화돼서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가 과연 우리한테 바람직한 질서냐? 어, 우리가 이걸 지향해야 되는 지정학적 구도냐?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지정학적 질서를 막 이렇게 우리 마음껏 뭐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구도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함께 지금 서방 진영에 속해 있는 건 맞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당연히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한 위치는 뭐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어떤 중간국인 것이죠, 우리 입장은. 그래서 그런 중간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좀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감상평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병천 소장님 얘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북인 얘기를 저도 뭐 처음 이번에 듣게 되는데요. 말로만 듣던. 근데 그 자기네한테 좋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아요. 그 북인 내용 보면은 미국과 유럽의 동맹을 이제 이간질시키는 전략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강화됐고 그리고 나토 무용론이 있었는데 나토가 오히려 강화됐고 그다음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오히려 이제 나토 가입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약간 거의 준 나토 회원국 비슷한 분위기로 지금 약간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유럽의 핀란드화를 얘기했는데 거꾸로 핀란드의 유럽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강화된 상태가 돼서 뭐랄까 이렇게 오히려 우리 바둑으로 치면 패라는 표현 있잖아요. 패. 이렇게 패라 그러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의 패가 돼버리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이제 정세 분석할 때 항상 주관적, 객관적 그 어떤 이제 이 지피지기가 중요한데 러시아가 이제 체첸을 쳐들어가거나 뭐 조지아 쳐들어가거나 이럴 정도로 약간 우크라이나를 좀 얕잡아 보다가 그리고 이제 2014년 정도로 좀 판을 본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2014년 크림반도 뺏긴 뒤로 많이 자체 준비도 많이 하고 등등해서 지금 러시아가 마치 이제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아까 우리 김정석 실장님도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한국 전쟁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 죽기 전까지 계속 휴전을 반대했거든요, 정전을. 그래서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정전 협정이 맺어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놓는 게 유럽 전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질질 끈 건데 중국과 미국이 계속 이렇게 소모전하는 게 러시아 소련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지금 거꾸로 이제 뭐 이제 약간 중국의 손익분기점이 그러니까 이 득실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제 러시아랑 유럽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이제 또 미국을 유럽에 좀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서 아시아에 대한 힘을 떨어뜨리고 그때 약간 반대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이제 혹시 이거는 윤범 기자님이 아는지 궁금한데 팔갱이루랑 황도가 뭐예요? 아까 전에 일본의 지정학에서 팔갱이루와 황도가 나왔는데 혹시 아시는지? 아니,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고. 팔갱이로 그다음에 팔갱이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큰 우산이라는 의미인데 일본을 큰 우산? 중심으로 팔갱이루라는 게 큰 우산을 펼치는데 우산이 8개 살로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펼쳐져서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제국을 뭐 만들겠다는 위기승천기처럼.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 일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팔갱이루. 황도는요? 예? 황도. 황도는 그야말로 그 일본의 그 천황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그 뭐지 신도를 제국주의적인 개념에서 해석한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그것도 일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본이 세계 최고 이런 개념입니다. 일본 짱.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멸망 또는 이제 조선의 멸망, 대한제국의 멸망을
그동안은 그 뭐 다른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족주의적으로 사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민족, 일본 민족이 조선 민족을 식민지화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레이트 게임 얘기도 그렇고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한 100여 년 가까이 되는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표현을 1894년, 95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1904년, 1905년에 러일전쟁이 벌어지는데 아예 이거를 1차 조선반도 전쟁, 2차 조선반도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경제사 쪽에서도 그렇고 러일 전쟁 패전 직후에 이제 한국이 넘어가는 거죠.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식민지는 거의 뭐 준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 한일합방 자체는 이제 1910년에 정수로 되지만 1905년에 이미 이제 그 울사조약 자체에서 이제 반은 식민지가 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우리 이제 그 저기 박정훈 씨가 했던 1902년에 영일동맹을 했었고 영일동맹은 일본이 이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러시아랑 이제 한판 붙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영국도 러시아를 견제할 효과가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국제적 이해관계를 다 고려하고 일본이 영일동맹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죠. 그래서 영국군이 그때도 전비도 군사비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그 채권 발행도 도와줘요. 영국에서 채권 발행도 도와주고 그리고 발틱 함대를 묶어줘요. 거기서 그 유럽 쪽에서. 그래서 그 러시아의 주력 부대가 아시아까지 넘어오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아주 다 이제 그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해가지고 영일 동맹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러일 전쟁이 1904년 5년이 있었는데 1905년에 맺은 게 미일 동맹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가스라테프트 조약이었던 거고. 그래서 실은 영일 동맹 그러니까 영국에 동의하에 됐다는 건 맞는 말인 거고. 영국에 동의하에 됐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저기 고종이 이제 아관 파천을 하면서 이제 그 러시아랑 조인트를 맺는 거죠. 러시아 힘을 통해서 러시아 힘을 활용해서 일본을 견제해 보자. 근데 그거를 이제 영국이 보기에는 이 고종 권력은 조선은 친러파들이네 해가지고 이제 일본과 가깝게 됐던. 그래서 일종의 이제 어떤 지정학적 무지가 러시아랑 영국을 더 조인트시키는 국내도 물론 허약해졌지만 그런 게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단 과정이나 조선의 멸망 과정을 좀 지정학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걸 좀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재미있는 거 우리 아까 이제 김정석 실장도 얘기했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되게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이제 큰 노력을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한국 진보 및 민주당 쪽에 어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돌이켜봐야 될 것 중에 남북 관계를 남과 북의 관계로만 좀 보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지 않냐. 민족 관계 중심으로만.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뭐 분단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뭐 한국 전쟁의 어떤 전개 과정이나 그다음에 등등이 이 국제적 관계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책에서 전망 부분은 저자께서 일부러 이제 뭔가 이렇게 반일 감정 국민 정서를 염두에 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해결하자 그러는데 이해관계 분석 자체는 되게 타당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현상 유지가 바람직한 거고 중국 입장에서 현상 유지가 바람직한 거고 일본 입장에서 현상 유지가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견제하는 게 중심 관심사가 아닌데 미국을 견제하는 게 중심 관심사인데 종전선언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할 때도 종전선언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손해보는 제안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어떤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한 건지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 압박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한미동맹을 핑계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게 미국의 최대 관심사일 텐데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북미 관계 정상화의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실제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수싸움, 그리고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일본 입장에서 겐세이가 합리적인 전략인 거거든요. 계속 겐세이 나가지고 문재인 정부 뜻대로 안 되도록 하는 게 합리적 전략인 건데, 그런데 우리가 또 뭐랄까 이렇게 북미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면서도 우리는 일본이랑도 같이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육사회담 같은 걸 할 때 일본이랑 우호적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무슨 뭐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에 대한 어떤 그 선후 경중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까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쪽한테는 이쪽이 싫으면 싫은 대로 다 얘기해버리고 저쪽한테는 저쪽대로 하는데, 이 어떤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같은 경우에 국한시켜 보면은,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이근 교수님이 그 경제발전론이나 경제추경론에서도 기회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72년도에 닉슨이 헨리 키신저 전략이 작동될 수 있었던 이유는 헨리 키신저 자체의 뜻으로 작동되었다기보다는 중소 국경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이제 대가리를 막 이렇게 아구창 날리고 막 서로 총질하고 실제로 사망자 발생하고, 소련이 중국한테 실제로 핵폭탄을 쏠라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가 그거를 이 마치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그 이 포르투나와 비르투 관계처럼 기회의 창을 낚아챈 거죠, 헨리 키신저가. 그랬을 때 저는 과연 그 기회의 창이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서로 원수지간처럼 아구창 날리고 서로 막 그런 원수지간 비슷하게 될 정도의 그런 트러블을 일으키기 전까지 과연 북미 관계 정상화가 과연 가능할지. 근데 다만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런 뭐 채널도 작동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확률적으로 대만 전쟁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 가능성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100년, 200년 어차피 다 인구가 자기네 많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다 결국 중국화된다라는 그런 한 이제 1000년 정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게 있는데, 그래서 곧바로 대만을 쳐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러저런 우발적 사건으로 대만 갈등이 커질 경우 이제 뭐랄까 어떤 남과 북의 한 라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갈등이 말려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높은 수준의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지금 서로 막 이렇게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어떤 그런 거에 중간 지대를 만드는 방법을 좀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세력전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렇게 뭐랄까 그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누구냐를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이제 세력 균형 개념이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그냥 북한이 전부인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한국 전쟁 과정도 실은 북중러 그 북한, 소련, 중국이라는 어떤 이제 그 지정학적 관계가 한국 전쟁이 일으켰던 건데, 저는 이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지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강대국 전략의 연장인데,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저는 뭐 적이라는 표현은 좀 뭐 할 수 있지만 잠재적 위협 국가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먼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우리를 최대로 위협하는 세력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1900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미국이란 나라와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의 지위가 달라졌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자기네가 워낙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던 데가 일본과 독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두 나라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역할을 좀 축소시키면서 다만 경제적으로는 이제 우방 국가로 땡기면서 군사적으로는 이제 억눌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본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즉 본인들의 경제력이 쇠퇴하니까 일본과 독일한테 요구하는 게, 네가 좀 군사적 부담을 더 강화시켜줘라. 내가 빵꾸 나는 만큼 네가 더 힘을 키워줘라. 그리고 일본은 영리하게도 그거를 미리 다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어떤 메가 트렌드,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다라는 메가 트렌드를 읽고 미리 선제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의 구미에 맞는 전략이면서도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군사적인 어떤 역할을 하나씩 올리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거는 이 글로벌 트렌드와 강대국의 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약간 진보 쪽 분들의 얘기는 미국, 중국, 소련,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우리가 잘 타일러서 내 나라, 전 세계 가장 센 나라 내 나라를 잘 타일러서 평화를 달성하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진보 쪽이 말하는 세력균형론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어떤 건거 그게 아니라 일단 힘을 인정한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힘이 세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뭔가 이익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고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가 있고 아까 우리 이제 박정훈 씨나 여기 뭐 진주호 씨 얘기랑 관련된데 과거의 한미동맹과 현재 한미동맹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한미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서는 북한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그 우위에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최대 걱정거리는 남한이 망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시장도 개방해주고 심지어 기술도 지원해줬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한국이 상당한 레벨로 올라왔고 그런데 반면 미국은 쇠퇴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시장도 자기네로 끌어들이고 약간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활성화 옛날에는 그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이 정책을 썼다라면 지금은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쓰고 있는 꼴인 거고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기술도 이제 자기네 그 기술이 중요해지는 거고 근데 그냥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이랑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진보 쪽 분들이 그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쪽이 지금 그 진보 쪽은 오랫동안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박정희 경제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반도체나 삼성전자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어요. 여론에 밀려서 하긴 해.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약간 눈치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국제적인 그 기술의 변화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변화라든가 결국은 기술력이라든가 기업의 역할이 대기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은연중에 약간 대기업은 지원해주면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거리두기 인식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되게 모순되는 인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경쟁력 문제, 그리고 기술적 우위의 문제 또는 이제 몇 개 다 중국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 분야도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일본, 대만, 중국,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왜 쓰면 안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는 저는 이제 중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 내지 25% 원래는 한 25% 정도 되다가 이제 작년에는 특히나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위축돼 가지고 한 20% 정도 되는데 경제적 번영도 우리한테 중요한 국익의 한 축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한 축은 안보 보수이지만 또 한 축은 결국 재벌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안보 보수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너무 반중으로 가면 대기업 재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요 어떤 재벌 보수와 안보 보수 사이에 어떤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걸 생각해서 본인들이 생각을 뭘로 하든 간에 멍청하든 아니든가 무관하게 극단적 반중을 하진 않을 거다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 측면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위협 두 가지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다만 이제 중국이랑도 좀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우리 김두수 선배님이 이제 냉전 시대에도 한미일 동맹을 한 적은 없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한미 군사협력, 미일 군사협력이 별도로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맞는데 미국의 주의가 많이 그 국력이 많이 쇠락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합동 군사훈련을 했을 때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독도를 일부러 비행한 적이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한국 전투기도 한국 공군도 출동하고 일본 공군도 출동을 했어요.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를 의도적으로 독도를 저는 이제 침범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국, 러시아, 북한은 조인트 해가지고 군사훈련 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그 무슨 뭐 반일 감정 얘기하면 따로따로 할 건지 물론 따로따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그러면 같이 하면 우리가 엮이는 단점이 있는 반면 그래서 그런 일장일단을 저도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닌데 그거를 뭐 옛날에 안 했으니까 무조건 안 한다든가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이제 뭐랄까 주판날 튀기듯이 계산기를 좀 계산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극해 문제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그 이제 과학사랑 연동돼 가지고 우리 이제 농업혁명의 시작을 유인원에서 인간이 침팬지랑 갈라진 거를 600만 년 정도로 간주하고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을 20만 년으로 간주하는데 신석기혁명과 농업혁명은 10,0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왜 10,000년에 하필 농업혁명과 신석기혁명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기후 온난화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빙하기가 녹아가지고 이제 그 농업이 가능한 기후 환경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지정학의 프로들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원래 10세기 이전까지의 유럽은 지중해 중심의 유럽 질서였는데 10세기가 넘어가면서 독일을 기준으로 한 독일 이상의 국가들,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국가들이 유럽사 역사에서 등장을 해요. 왜 그전까지는 지중해 중심의 유럽사였고 10세기 한 초중반부터 그 이제 독일 이상이 유럽사에 등장을 하냐면 역시 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래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이 인류의 조상이었다 그러는데 인류의 사바나 지역이 갑자기 왜 지금은 사막 지역이 됐냐면 역시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발생은 온난화와 함께 발생을 했어요. 그 인류 문명 전체 퍼진 것 자체가. 그래서 북극해가 녹으면은 호모사피엔스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건조 지역은 더 건조해지는 거고 빙하기 지역은 이제 그 약간 이제 풀리는 거죠. 마치 이제 북유럽을 일대가 10,000년 전에 한번 풀렸고 10세기 중후반에 또 한 번씩 풀렸던 것처럼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그냥 거기 북극에 우리가 녹는다라는 게 극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크게 어떤 결정적 변화가 있었던 몇 번은 그런 이제 기후 변화 대부분 다 이제 2번 다 실은 기후 온난화였던 건데요. 물론 원인은 뭐 지금이랑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극해가 열릴 가능성은 현재 추세선으로 아무튼 기후 온난화 자체는 팩트니까 원인이 뭔지는 뭐 이러저런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북극해가 열리면 실제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지정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런 거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제재도 좀 우리가 약간 민주주의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을 찬성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를 이제 뭐 적절하게 뭔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시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은 다 러시아를 중국을 제재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에 한중 수교를 체결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적 번영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가 좀 더 복합적으로 사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좀 와주세요. 저쪽으로 가서 같이. 화면 봐주시고요. 최민규 형님하고 박수진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비디오 좀 잠깐 켜주세요. 가능하시면 비디오 잠깐 켜주시고 김민 대표님 뒤로 네. 들어가시고 자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